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B와 C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까? 네, 같아요. 온도가 같으니까.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 과정에서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보다 크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보다 그래서 흡수한 열이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량이 더 크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이런 느낌. 네. 자, 이렇게 해서 1권을 끝내드립니다. 두 달 조금 안 되면 이렇게 1권이 끝나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똑같은 한 권짜리지만 하도 전기 파트 한 권 끝내는 것보다 역학하게 끝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통화를 잘 하고 계십니다. 자, 2번 없는 사람 손 다섯 명. 다음부터는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 없는 사람. 아니야. 2번 없는 사람 또 누구야? 한 명 더 있었는데. 진짜요? 자, 하죠. 자, 하죠. 원자의 구조? 화학식을 잘못 뽑으신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화학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화학이랑 만나는 부분. 그래서 화학을 한 사람들은 이 2번에 해당되는 앞부분 내용은요. 사실은 화학이랑 대단히 유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유리하게 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먹을 사람? 천사가 되게 자연스럽게 원뿔은 나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뛴다 진짜. 한자 양심적으로 나 하나 더 주자. 천사 진짜 천사. 이거 준거 같은데? 천사 안 줬어. 비밀. 안 먹어. 뭐야? 천사가 네 유산에 컴퓨터에 구멍 뚫어도 돼. 응? 저거? 유산에 구멍 뚫어도 돼. 저거 우리 아빠 우산이야. 오케이. 아직 안 뚫었어. 괜찮아. 내 이런 뼈가 내 이런 뼈가 붙여져 있긴 한데 안 없잖아. 그 우산이. 자, 하죠. 좋아 화학 시간. 선생님이요. 오케이, 화학은 자신 있어. 1페이지부터 대략 한 50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프린트를 거기까지 해드렸어요. 전기력?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자, 20페이지까지요? 50까지 한번 에? 가볼게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내용이 별로 없어. 예, 할수 화학이랑 있어요. 만나는 부분이잖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한 70페이지까지 가볼 생각이었는데 그럼 좀 무리가 될까봐. 그럴 수 있죠. 자, 50페이지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가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워서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화학은 그렇죠. 화학은 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는데 화학이구나 뭐 그런 느낌일 거죠. 자, 화학을 하는데 물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요. 오늘 전기를 배우고 갑자기 물질을 배워. 왜? 중학교 2학년 때도 전기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배웠어야 하잖아요. 돈을 안 내고 배우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돈을 내고 배우는 게 맞나 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는 올해부터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그 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 배울 건데 전기예요. 쌤보다 전기 때. 그 전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구조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든 물질은요. 그게 나무든 철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물질을 막 부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원자. 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원자. 원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원자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누가 그랬니? 돌전이다. 그렇죠. 송원생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턴이로 안 했어요. 생 불화예요. 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 생 불화잖아요. 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 생 불화잖아요. 사실은 원자는 쪼개지고요. 그 안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몇 종류나? 두 종류. 아, 세 개. 개새끼들 세 세 종류. 개, 세 개. 중성자, 양성자. 그렇죠. 아. 그래서 원자라는 거 중심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원자 핵 속에는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고요? 양성자.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누구도 들어있다. 중성자. 중성자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얘기는 물투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물투 물원의 구분이 없어요. 화. 전기 파트. 아. 전기 파동은 물론 물투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 번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이미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고. 그럼 원자 핵만 원자 속에 있다면 모든 원자들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게 맞다. 왜? 양성자라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조건이 있죠. 아무나 원자라고 부르잖아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중성인 아이만 원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NA가 있고 NA 플러스가 있어. 이 중에 둘 다 원자니? 아니요. 얘만 원자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얘는 원자라고 안 부르죠. 이온. 네, 이온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래서 원자라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인 아이들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나트륨인데 자 빨리 생각해봐.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 11번. 11번입니다.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라고 할 때 이 번호는 뭘 기준으로 붙이는 거죠? 양성자 개수. 그렇죠.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예요. 됐어? 그러면 얘는 무려 양성자의 개수가 11개 들어있어. 근데 이 새끼가 중성이래. 전자도 전자도? 11개. 이게 11개나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인 이유는 플러스와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원자의 바깥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아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겠다? 전자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두저도 아닌 상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해. 그게 바로 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양성자가 11개 있는 나트륨은 전자도 11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거야. 이때는 물질이 전기를 안 띄어. 중성이니까. 그럼 난 전기를 띄게 하고 싶어. 나트륨. 어떻게 안 돼? 전자를 넣거나 빼야죠. 중성을 깨트리면 되죠. 얘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 안 드러나는 거잖아. 전기를 띤 입자가 무려 2종류나 들어있는데 그럼 내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을 깨면 돼. 그러면 균형을 빼려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둘 중에 누군가를 빼거나 더 넣으면 돼. 그 중에서 누구를 움직일까? 전자를 움직이자는 거죠. 양성자를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거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전자가 가벼운 훨씬 가벼웠죠. 전자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잘 움직인대요.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해 봐요. 가벼우면 잘 움직인다는 얘기가 뭘까요? 반성이 작아서. 잘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속도가 뭐하다? 크다라는 겁니다. A는 뭐예요? M분의 F죠.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뭐합니까? 커요. 그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가 뭐야? 쉽게 움직일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바로 가속도가 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자는 질량이 작아서요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물질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거라는 거야. 알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 속에요 저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왜 돌토는 몰라? 우리는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럼 몰랐는데 어떻게 지금 알게 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저 세 가지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걸 화학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우리가 처음부터 원자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 과학자들의 업적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발견한 모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알겠어? 예. 자, 그 중에서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는 원자라는 건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인 줄 알았어. 왜? 그 말많은 돌턴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가 원자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이 안에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니? 전자. 전자죠. 그렇죠?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전자의 발견이에요. 전자를 누가 발견했니? 톱슨? 그렇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어. 그 실험의 이름이 뭐야? 음극선. 그렇죠. 이게 바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음극선이라는 게 전자 발견 실험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지? 그 뭐지? 플러스 바로 마이너스. 감전 효과를 이용해서 한 거야 이 새끼가. 됐죠? 금속 덩어리였어요. 금속 덩어리. 자, 왜 금속 덩어리 썼어요? 비금속 쓰죠. 금속은 금속은 전기가 강한. 자유전자가 많아서 쉽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비금속에 비해서. 아, 그래서 자유로운 전자들은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자유롭지 않은 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잘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금속. 됐어. 그래서 그 자유전자들을 움직여서 전자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많은 금속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을 됐죠? 원자 속에 있을 때는 금속 티가 안 나요. 이걸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됐죠? 얘를 발견했다는 거죠. 자, 이 어떤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전자,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실제로 아세요? 여기에도 전자 있는 거? 너무 작아 안 보여요. 너무 작아 안 보이는 거예요. 입자인데 너무 작아 안 보여요. 그러니 전자가 튀어나와도 톰슨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자가 튀어나왔다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가 튀어나올 때 얘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싸고요. 쌓아놓고요. 그리고 안쪽에 형광물질을 발라요. 형광물질을 바르면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가 와서 부딪히는 순간 형광물질이랑 충돌해서 뭐를 발생하니? 빛. 그래서 그 빛이 나오는 걸 통해서 뭐가 와서 부딪히네?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실험을.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금속 속에 있는 이 자유전자를 튕겨 나오게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금속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죠. 됐죠? 에너지 먹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줘야 돼요? 비대에너지. 엄청난 비대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비대에너지를 먹고 전자가 튀어나와. 자, 비대에너지를 먹고 튀어나온 전자를 뭐라 해? 빛. 한문으로 뭐라 하니? 광자. 네. 그래서 광전자라고 하는 거야. 빛 먹고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그 에너지를 먹고 튕겨나오게 하죠. 그래서 전자가 튕겨나오고 튕겨나올 거 아니야? 됐죠? 네. 근데 이 새끼가요. 머리가 좋아요. 한쪽엔 플러스를 걸고요. 한쪽엔 마이너스를 걸어. 오, 천재. 그럼 전자가 튀겨나왔는데 됐죠? 이 튕겨나온 모든 입자들이 어느 쪽? 플러스 쪽으로만 와서 부딪히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가 알아보는 거야. 아, 튀어나오는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구나. 그래서 전기에 반응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뭘 띠고 있구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구나. 그러니까 100% 플러스 쪽에 가서 부딪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입자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새끼가요. 현상이야, 물질이야? 빛은 현상이죠.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러프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질량이 있는 거. 질량이죠. 이 새끼 질량이 있어 없어? 물질이야, 현상이야? 이게 궁금한 거야. 됐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람개비를 앞에다가 놓습니다. 빛은요, 아무리 세게 틀어도 여기에 바람개비를 놔요. 여기 이 작은 강의실 안에 형광등을 100만 개를 틀었다고 쳐. 빛 열나 세죠? 바람개비 돌아가면 안 돌아요. 왜? 빛이라는 아이는 입자가 아니라서 이거 못 믿는다. 바람개비 날개를. 입자이면요. 얘가 튕겨 나올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뭘 가지고 튕겨 나왔을까요? 운동에너지. 그 운동에너지로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으면 바람개비 날개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돌려요. 일을 해준다고요. 근데 됐죠? 질량이 없으면 그 바람개비 날개를 못 돌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이가 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고요. 여기다 바람개비 날개를 뒀어요. 그리고 빛을 막 쏴서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오겠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바람개비 날개가 뭐하니? 뭐가 이 새끼가. 근데 그러니까 이 전자라는 거 뭐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얘는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는 입자성을 소리다라고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요. 여기에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앞에다가 놓는다고요. 그래놓고 이 전자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아이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까? 입자가 나오는 걸 알았어. 어떤 경로로 움직일까? 그게 보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무리 앞에 방해물이 있더라도 반대편에 와서 부딪히는 아이가 한두 개는 존재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직진한다면 방해물이 있으면 반대편에 와서 부딪히는 애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됐죠? 그래 놓고 했더니 반대편에 형광물질을 바른 이쪽에 얘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와서 부딪히는 입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전자는 똑바로 가는 직진만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자를 나는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톰슨이야. 알겠어? 그래서 전자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 톰슨은 뭐냐면 그러면 돌턴이 얘기한 대로 원자는 속이 비어있는 구가 아니네.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거기에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박혀있어. 그래서 얘가 빗먹고 튕겨 나온 거야. 근데 원자는 중성이야. 플러스가 뭐가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플러스지? 아,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얘와 똑같은 세기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그 안에 같이 있겠구나. 이건 추측만 한 거야. 전자는 발견한 거고 그 안에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뭔가가 들어있어 라는 건 추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원자 속에 마치 건포도처럼 박혀있다고 생각하는 푸딩 모양을 제시한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학자들은 오호, 이 새끼가 이걸 발견을 못했네. 이거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새끼가 등장하죠. 러더퍼드. 그게 러더퍼드예요. 그게 러더퍼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요. 톰슨이 발견하지 못한 플러스 입자가 정말 존재할까?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 실험의 이름이. 알파 입자 산라죠.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입자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원자는 중성이니까. 나도 톰슨이랑 동의해. 근데 문제는 플러스가 저렇게 있으면 저 새끼도 튕겨나온 거 아니야? 저 새끼도 튕겨나왔어야지. 저 새끼는 왜 안 튕겨나와? 아, 제가 못 튕겨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거 골똘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가 전자와 똑같이 바깥쪽에 이렇게 박혀있으면 안 돼. 얘도 빗 먹고 튀어나와야 돼. 에너지 먹고. 근데 못 튀어나왔어? 얘는 아주 깊은 곳에 더럽게 무거운 상태로 플러스 입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있겠구나. 그래서 바깥 껍질에 있는 가벼운 얘는 튀겨나오지만 얘 무거워서 못 나와. 오, 대단한데?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를 띠고 있는 그 속에 깊게 박혀져 있는 이 아이를 나는 원자핵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진짜 원자핵이 있어? 내가 이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 그래서 한 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됐죠?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톰슨처럼 금속 덩어리가 아니고요. 금속을 종이보다 더 얇게 핀 거죠. 그 금속을 얇게 종이보다 얇게 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니? 금속 박이라고 해요. 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피 떠요. 라고 할 때 그 박피 할 때 그 박자예요. 얇게. 그래서 벗겨낸다. 자, 그러면 왜 금속박의 형태로 했어요? 그냥 금속 덩어리로 하죠. 이 금속박의 형태로 한 건 최대한 원자를 한 겹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겹치지 않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원자핵도 겹치지 않고 있겠죠.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펼칩니다. 됐죠? 그리고 똑같이 형광물질을 바른 막을 쏩니다. 쏴요. 그리고 나서 알파 입자라는 아이를 여기다가 총알처럼 쏘아버릴 거예요. 알파 입자라는 얘기는 왜 했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미지수를 x, y, z로 놓죠. 옛날에는 미지의 물질들을 뭐라고 놨어요? 알파, 베타, 감마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어떤 물질을 자기가 레이저 총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쏘고 있는데 그 총에서 나가는 총알이 뭔지 모르겠어. 뭔가가 나가긴 나가. 근데 이 새끼 뭔지 나는 것도 몰라. 병신인 거죠. 모르는 물질을 쏜 거예요. 그렇죠? 그 모르는 물질을 알파 입자라고 한 건데 우린 지금 알아요. 그 새끼가 쏜 물질이 뭡니까? 헬륨의 원자핵. 헬륨 원자핵을 쏜 거죠. 아니 헬륨 원자핵을 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알파 입자라는 건 헬륨 헬륨 양이온을 쏜 거죠. 자, 그래서 헬륨 양이온을 장착한 레이저 총을 쐈다 생각하면 돼요. 그 레이저 총에서 총알이라고 하는 헬륨 양이온이 100발쯤 뜨르르 나가게 쏘는 거야. 그래서 빈틈없이 뜨르르 쏩니다. 100발. 그렇죠? 그럼 100발쯤 쏘면 100발이 쏴지면서 나가겠죠.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100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90발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여기에 90발이 와서 박혀. 이 지점이 A야. 대부분이 다 여기로 그냥 박혀요. 저 금속 박을 그냥 투과해요. 이걸 통해서 러더퍼드는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빈 공간이 많이 있구나.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헬륨 양이온을 쐈을 때,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얘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줄 아세요? 저 원자핵은 전체 원자핵, 됐죠? 크기 비율이 얼마나 작아요. 얘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원자를요, 여러분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원자 자체를 축구장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게 원자핵입니다. 나머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는 99%가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얘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뚫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의 크기가 엄청나게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무리 작아도 원자핵이 있다면 빈틈없이 100발을 드르르 쐈으니 이 중에 어떤 총알은 원자핵이랑 부딪혀요. 그죠? 원자핵이랑 부딪힙니다. 그럼 부딪힐 때요. 상상해봐. 선생님이 저기서 막 뛰어와서 저 벽이랑 꽝 부딪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쌤이 밀려는 거죠? 네. 선생님 벽에 와서 부딪히면요. 얘랑 충돌하는 순간 제가 뒤로 밀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제가 밀리는 이유는 가벼워서 그래요. 미친놈이야. 와. 가벼워서 밀린 거야. 그렇죠. 건물보다 그런- 무겁겠어. 뭔가가 빵 하고 부딪힐 때 가벼운 애가 튀겨나간다. 작은 반짝이. 그러면 맞아. 누가 가벼울 거야? 전자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100발 중에 90발이 여기 오면 나머지 10발은요. 그 중에서 그래서 4-5발이 튕겨 나와서 여기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힙니다. 이게 12. 이 위치에 서너 발이 부딪혀요. 아, 헬륨 양이온이 튀겨 나왔네. 알파 입자가 튀겨 나왔네.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생각한 대로 엄청나게 무거운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맞아. 그래서 B에 와서 부딪히는 걸 통해서 와 원자핵이 존재하는 거 맞고 이 새끼 더럽게 지겨워. 열나 무거워. 그래서 안 튀겨나온 게 맞구나. 이 얘기야. 알겠어요? 열나 조그만데 열나 무거워. 이 뜻이에요. 그런 애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박히는 아이도 있어요. 4-5발. 그럼 여기 오네. 얘는 뭐야? 헬륨이. 이 새끼는 뭐야? 아,
스타일로 스치는 거야. 초접근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접근하는 순간 밖으로 확 밀려. 왜 밀렸을까? 이 새끼가 밀었어. 처음 밀려. 헬륨 양이온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이 새끼는 못 뛰네. 플러스를 뛰네. 그래서 청력 때문에 밀린 거네. 이 얘기야. 자료를 해석하는 머리가 더 좋잖아. 해석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과학자들은 어떤 결과 그걸 보겠다는 게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대단히 잘 분석한 애가 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끝나는 아이고 있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찰력이 부족해서 그냥 지나가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의 영재성을 보여줘라고 하는 건 자료 분석력을 보여줘. 이 뜻이야.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중요한지 알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험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선생님 자소서 쓸 때는 그냥 네가 본 것들을 다 써. 글자 수 상관없이 다 써. 그래야 내가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찾아내 줄 수 있지. 다 뒷다 써. 그리고 실험하는 그 과정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게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면 이런 일도 있었네? 그 생각이 돼. 그냥 영상으로 찍는 게 낫죠. 그게 무슨 어떤 연결되는 과정이면 영상으로 찍겠는데 내가 오늘도 관찰하고 내일도 관찰하고 영상을 찍을 수 없죠. 사진을 일단 찍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측정해서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영재성이에요. 이 새끼는 영재성이 있어요. 서울 영재고 갔겠죠. 이 정도 분석력이면. 그죠? 그런 거죠. C. 전부 다 하버드 못 가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밀리는 걸 통해서 와 내가 생각하는 원자핵이 정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맞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확인한 사람은 러더퍼드입니다. 근데 이 새끼의 단점은 뭐냐면 원자핵 그 자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중성이시죠. 그 원자핵이라는 거 안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러더퍼드와 동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러더퍼드의 업적으로 그냥 우리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에 오면 원자 속에 이렇게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과정들을 설명한 게 화학에서의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속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성이다. 균형만 깨게 하면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러더퍼드에 와서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까지 다 발견했다고 쳐. 그럼 이제 모든 입자 다 알았잖아. 근데 엄청나게 머리 좋은 화학의 아버지가 된 거 하죠. 누굽니까? 보어가 나 뉴턴 생각했는데. 보어가 뉴턴은 생 버전이죠. 뉴턴은 역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자고요. 화학자 중에서 연락 머리 좋은 아이가 보어입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아인슈타인이요. 화학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려고 그죠? 화학에 대한 조회도 컸거든요. 그래서 화학으로 학술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보어한테 말린 사람이에요. 보어가 엄청나게 머리가 화학적으로 발달한 아이예요. 화학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요. 러더퍼드가 얘기하는 원자 모형 이거 잘못됐어요.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빼고빼고 도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원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왜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겨요. 수소 뭐지? 수소에 맞아요. 선스백. 되죠? 실제로 러더퍼드에 왔을 때 원자 속에 있는 입자는 다 발견된 건 맞지만 그 입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모양이 다르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어. 근데 얘가 왜 안 끌려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지. 전기력이 생기잖아. 근데 전자는 가볍잖아. 그럼 끌려가야지. 그렇죠? 그럼 붙어야지. 근데 안 붙는 이유가 얘가 이제 빼빼빼고 돌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안 끌려가. 이렇게 설명한 거야. 맞아? 네. 근데요. 여기에 있는 이 전자랑 여기에 있는 이 전자랑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차이가 뭐야? 없어. 그냥 전자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보어는 그렇지 않대. 보어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가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달라. 이거예요.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한 거야.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거기에 전자들이 있는데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몇 번째 껍질까지 있냐? 무한 번째 껍질까지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뭐가 달라? 전자의 에너지가 다르다. 그죠? 그죠?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큰 전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1이라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4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9야.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16이야.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라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은 달라. 그럼요. 선생님.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네 번째 껍질을 못 가요? 갈 수 있죠. 전자 껍질을 이동하는 걸 전자가 이사간다 전이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윗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윗껍질에서 아래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껍질에 맞는 작용만 가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요. 와 이제 우리도 10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이사 가시면 되죠. 조건 딱 하나입니다. 그죠? 그 조건만 만족하면 가면 되죠. 그죠? 그거예요. 전체 이사 가고 싶대. 가 이 새끼야. 거기에 맞는 조건만 만족하면 돼.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열. 이거예요. 열이랑.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저는요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고 싶어. 가 이 새끼야. 근데 저는 에너지가 1 있었는데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가 4여야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3억 에너지 얼마만큼? 3만큼만 흡수하면 돼. 에너지를 더 갖게 되면 된다. 그죠? 네.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올까? 라고 하면 이렇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우주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소 입자들이 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그래서 수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바깥쪽에 수소 전자도 있겠죠? 근데 이 전자들이요. 됐죠? 아래 껍질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밑껍질로 올라가고 싶겠죠? 근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하니? 태양에서 오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밑껍질로 올라가. 이리로 와야지. 그 얘기야. 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지 않고 난 세 번째 껍질로 한꺼번에 가야지. 에너지를 더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에너지 3짜리를 흡수하면 되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려면 에너지 8짜리를 흡수해야 되거든. 이런 일이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요. 빛을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즘이라는 걸로 보면 됐죠? 빛은 에너지에 따라서 분산돼서 빨주, 노초, 파남, 보로 보이는 거잖아요. 왜 저 빛은 빨갛게 보여? 왜 저 빛은 파란색이야?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색깔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 시각세포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색깔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떴을 때 빨갛게 보이는 그 부분. 됐어. 빨주, 노초, 파남, 모. 됐습니까? 네. 빨주, 노초, 파남, 모인데요. 빨갛게 보이는 이 빛과 됐어. 파랗게 보이는 이 빛 중에서 내 눈에서는 어떤
됐어. 네, 색깔로 보이는 아이가 더 에너지가 큰 애일까요? 보라색죠. 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더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에너지가 크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얘기하면 빨초파잖아요. 됐죠? 빛의 삼원색은 빨초파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가장 에너지가 적은 빛을 우리 눈에서 빨갛게 보이게 한다고요. 에너지가 제일 크면 파랗게 보이게 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사실은 태양에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 에너지가 동시에 쏟아져 나와요. 에너지 1짜리, 2짜리, 3짜리. 됐어? 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 시각세포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에너지 1부터 3까지는 빨갛게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식이야. 알겠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고요. 에너지가 너무 크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게 자외선이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데 그래서 시각세포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을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햇빛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애는 에너지 3짜리를 흡수하니까 여기에 있는 요 빛을 싹 빨아먹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 알겠어?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가는 애는 에너지 8이 필요해서 요 부분의 햇빛을 빨아먹어. 그리고 지금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오면서 수소 입자들이요. 다양한 에너지를 빨아먹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빛이 지구에 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여기 빨주노 좀 파란 뭐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실제로 햇빛은 연속되어 있는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정상인데 실제로 분광기로 빛을 분산해서 봤더니 군데군데 빛이 이빨 빠진 상태로 왔더라는 거죠. 이 새끼 입이 누가 먹은 거야? 수수가. 찬성가? 오, 맛있었어요. 제 누군가가 먹었을 텐데 이 새끼 누가 먹었지? 이거예요. 아, 솔직히 더 맛있어요. 그럼 더 신기한 거 알아요? 나중이 되면 밤이 되면요. 없었던 빛이 그대로 나와요. 응? 이 새끼 뭐지? 어떤 새끼가 뱉었어? 내가 뱉었나? 이거 두 개 합치면 연속이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누군가가 저 빛만 흡수했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뱉어낸 얘를 뭐라 그래? 방출 스펙트럼. 이 방출 스펙트럼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말을 뭐라고 했어? 선 스펙트럼. 이거 배운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어떤 새끼가 먹었는데 그대로 뱉어내?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썼네? 흡수 안 하고 뱉어내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주에서 있는 거지? 우주에 있는 헬륨이 아래 껍질에 있던 전자가 위 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걔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흡수했다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똑같이 방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똑같다는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가 다른 구석이 있구나. 그게 원자의 바깥쪽에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전자 껍질로 묘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큰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때 햇빛을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고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법이야? 머리 열나 좋아 이 새끼. 야, 이렇게 해석한 게 뭐야? 머리 열나 좋아. 그렇게 좋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해석해낸 사람. 그걸 일반적인 무식한 우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설명한 사람.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은요 여러 겹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근데 껍질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껍질, 2 가지고 있는 껍질, 에너지가 1,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됐어? 선의 위치가 뚝뚝 끊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껍질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껍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됐어.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선의 위치가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뚝뚝 끊어져 나온다. 알겠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야. 열나 머리 좋죠. 그러면서 이 새끼는요. 그러면 이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야? 이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야? 이것까지 계산한 새끼야.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 번호 1, 2, 3, 4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호로 가장 안쪽 껍질을 무슨 껍질이라고 하냐면 K 껍질. 거기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K, L, M, N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되죠? 이렇게 되는데 위 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는데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요. 요 됐어. 그렇죠? 이렇게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여기서 흡수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새끼야.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껍질에서의 에너지는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상수만큼의 값을 갖는다. 단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 껍질은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무한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다? K 너무 커서? 0 너무 커서 무한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0으로 놓겠다. 이 얘기야. 너무 커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난 0으로 할게. 그러면 이 껍질보다 아래쪽 껍질은 에너지가 0보다 뭐야 돼? 작아야 돼.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거보다 아래쪽은 에너지가 작아야 되잖아. 0보다 작으니까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뭐로 표현하자? 음수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냐? 되겠냐? 그래서 각각의 껍질마다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계산했는데 그때 보시면요. 여기가 원작이라고 치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우리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있어요. 됐죠? 이때 첫 번째 껍질이요. 우리는 상수는 그냥 무조건 일로 보면 돼요. 일로 가요. 첫 번째 껍질이 가는 에너지값 얼마?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요? 1 나요. 1.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껍질과 무한 번째 껍질을 그린 그 간격은 1로 보자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큰 숫자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러면 얘에서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4분의 3. 그러면 나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일정한 가격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일정하지 않아.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시면요. 전체 에너지 차이가 1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그중 4분의 3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다 합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껍질하고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일까?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니? 마이너스 9분의 1이라서 이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니? 36분의 5야. 나머지 36분의 6 중에서 36분의 5가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거.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점점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러니 나는 껍질을 그릴 때 그냥 의미 없이 등간격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 새끼는요. 학교를 안 다니는 새끼들이죠. 껍질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 차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윗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윗껍질 사이의 간격은 점점 조밀하게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화학책이든 물리책이든 전자껍질을 보면 밀로 가서 따다닥 붙어있어요.
됐어. 이게 바로 에너지 차이를 표현해서 껍질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껍질에 존재하는 거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서 전자가 무조건 이동할 때는 이 껍질에서 이 껍질 넘어가야지 중간에 여기 떠 있을 수 있어? 이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 있다가 한꺼번에 일로 가야죠. 중간에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딘가에 있겠죠. 전이 이것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이 없어. 확률의 기대는 과학. 자, 전자가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래서 합치자.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흡수. 내려올 때 방출. 방출. 껍질 사이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또는 방출하면 돼.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윗껍질로 딱 쳐요. 그럼 얘네가 내려오겠죠. 그죠? 전자가 뭐 한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내려오는 걸 쳐요. 내려올 때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까? 1로 내려올 네.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그 아이들이 다른 껍질로 갈 때보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처음에요. 어느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얘네들이 모두 다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 중에서 어떤 광선을 방출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기서 적외선, 저기서 아니 가시광선. 가시광선. 사회성. 이죠. 우리 가시광선은 맨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고요. 유일하게 내 눈에 보이고요. 이거를 분산시키면 딸주, 노초, 반암, 보 이렇게 보이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광선들의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럼 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크게 누구라고요? 보라색. 자외선이요. 근데 왜 자외선일까? 그게 파동이지. 써있잖아요. 써있잖아요. 그 책에 써있다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이 이름에 써있잖아 이 새끼야. 보라색. 보라색. 왜? 바깥쪽에 바깥- 있는 광선. 아 보라색. 적외선은 왜 적외선일까?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근데 무슨 에너지 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요? 보라색. 그럼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는 건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빨간색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건 에너지가 뭐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크다는 얘기돼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자들이 내려올 때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느 쪽에 속하는 에너지일까요? 자외선에 속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됐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들이 방출할 때 됐죠? 이때 나오는 광선이 바로 자외선 계열의 빛들을 다 방출하면서 내려와 라고 하는 걸 누가 발견했을까요? 오. 라이먼. 됐어.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네들이 방출하는 그 자외선들을 다 싸내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전자들이요.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내려오면 됐죠?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배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한 광선이 무슨 광선일까요? 가시광선. 그걸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임. 발먹. 그래서 발먹이에요. 얘가 내려올 때요.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돼?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게 무슨 계열일까요? 그게 적외선이고요.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파셴.
라발파. 5대0 병식. 라발파. 어차피 이름 쓰는 건 안 나옵니다. 순서만 기억하면 되잖아. 라발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방출하는데 보면은 똑같은 자외선을 방출하더라도 또 1번 자외선, 2번 자외선 누가 더 에너지가 큰 자외선일까요? 1번. 이 화살표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더 위에서 내려오는 아이가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1번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커요. 되겠냐? 근데 여기까지는 화학 수업이죠. 이가 나오네. 이젠 자신 없는데. 저 새끼가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방출하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에너지는 HF로 계산하면 돼요. 자, H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 상수야. 그냥 1로 보면 돼. 1. 의미 없어. 플랑크 상수야. F는 뭘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진동수. 빛은 파동이잖아요. 진동수를 방출. 그렇죠? 진동수. 빛과 파동. 개놈의 새끼야. 중2 때 비겁 하는 거 중1 때 했나? 파동? 네. 네, 중1 때. 아니야? 중1 때 학교 안 다녔을 때? 네. 그때. 학교 안 가. 저 검정고시 통과해서. 네. 이래서 돈 내고 네, 수업은 돈 내고 들어야죠. 그런 걸로 하잖아. 아유, 그때 1학년 때 다 운동수. 잤지 뭐. 네. 나도 그러면 과학고 후배가 준비할 줄 생각해봐. 몰랐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는 거야? 큰 빛이라는 거야. 진동수의 크기가 곧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해요. 무슨 소리가 있어? 네.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요? 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세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뺀 만큼을 방출할 건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2라고. 그죠? 그 2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HF로 계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때 방출된 그 진동수가 얼마야? 더 말해줘. 진동수가 얼마야? 진동수가 얼마야? F는 뭡니까? H분의 E3 마이너스 E1 요만큼의 진동수 방출한다. 너도 맨날 했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되겠냐? 그럼 보면 1번, 2번 누가 더 진동수가 크니? 1번. 당연하죠.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니까. 됐어? 근데 보면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광속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광속은 항상 일정해. 파동의 속력, 그 중에서 우리 속력은 벨로시티 V로 쓰는데 빛의 속력만 C로 써야 광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나중에 파동 가서 선생님이 해드릴 건데 파동도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 그럼 퍼져나간다는 건 속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파동의 진동수에다 파장의 길이를 곱한 만큼이에요.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한 만큼의 파동의 속력이 됩니다. 근데 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요. 광속은 일정해! 그러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파동이 야, 광속은 일정해. 광속이 10이라고 치자. 진동수가 1인 빛이 있고 진동수가 10인 빛이 있다고 치자. 파장은 얘는 얼마여야 돼? 10이고요. 얘는 얼마여야 돼? 진동수와 파장은 뭐하니? 정확하게 맞네. 됐어. 그래서 진동수는요 파장분의 광속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진동수 대신에 파장분의 HC로 써도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해. 같은 말이야. 진동수가 H분의 C니까. 아니 남다분의 C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파장을 남다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파동할 때 다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인데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작다는 얘기야. 알겠어?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는데요.
에너지와 파장은 뭐한다? 반비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 중에 진동수 누가 커요? 1번이요. 1번. 파장 누가 길어요? 2번.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되죠? 그래서 진동수는요. 1번이 2번보다 진동수 커요. 파장은 거꾸로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깁니다. 알겠냐? 이거는 수능에서 물리에서도 화학에서도 맨날 나온다. 파장 누가 길어? 이렇게 물어봐요. 진동수 누가 커? 이거 안 물어봐요. 다 알거든요. 근데 파장 누가 커? 그러면 애새끼들이 머리가 도나봐요. 이거 물어봐요. 오답이 더럽게 높아집니다. 되죠? 에너지와 파장은 뭐하다? 반비례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어떤 빛만 눈에 보여? 가시와. 몇 번째로 내려오면 가시광선 나와? 두 번째로. 두 번째 껍질. 그럼 보면 전자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려. 그러면 그때 가시광선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빛이 빡 하고 나와. 맞아? 네. 근데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데요. 생각해봐. 오?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그 빛은 내 눈에 보이는 빛이네? 네.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맞아요? 맞죠? 전자가 여기 있는 새끼도 있고 여기 있는 새끼도 있고 여기 있는 새끼도 있는데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와. 네. 근데 누가 더 에너지가 커? 5에서 2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에너지가 제일 큰 거. 1번. 1번.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큰 빛의 삼원색. 보라색. 아 파란색. 파란색. 이 새끼가 바로 파란색이지. 이 새끼가 뭐야? 초록색. 이 새끼가 뭐야? 빨간색. 실제로 그래. 그러면 나는 전자를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 빨간 빛을 만들어.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 초록색 빛을 만들어.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 파란색을 만들어. 그럼 이거 두 개만 떨어뜨려야지. 그 부분이 무슨 색일까? 아 뭐였더라? 노란색 빙신아. 빛의 삼원색.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거 떨어뜨려. 하얀색. 청록색, 청록색. 요거 두 개 떨어뜨려. 자홍색, 보라색. 흰색. 이거 다 떨어뜨려. 하얀색. 흰색. 아무것도 안 검은색 떨어뜨려. 검은색. 검정색. 빛이 안 나와야 검은색이야. 박태가. 이게 무슨 면적 문제? 아 세계 상호색. 알겠어? 그럼 나 이걸로 색깔 만들어야지. 팔레트.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그게 바로 뭐야? 두 번째에서 많이 떨어뜨리면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발광 다이오드. LED. 어디 들어있어? 네 핸드폰. 디스플레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이렇게 전자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삼성이 하고. 대단한 업체. 역시 이제 역시 그게 LED. LED 맞지? 역시 삼성. 대단한. 좋은 선생님 노트북도 쌈스. 여기 보면 부위마다 색깔이 다 다르죠. 핸드폰을 보면요. 이 핸드폰 안에 색깔을 만드는 작은 점들이 있어. 이 몸은 작은 점들이 세포되어 있는 것처럼. 핸드폰 화면도요. 색깔을 만드는 작은 점들의 모양이야. 화수. 그걸 화소라고 하지. 500만 화소. 그러면 이 안에 500만 개의 점 찍었던 거죠. 그 각각의 점들이 색깔을 만들어서 화면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각각의 점들 속에 뭐 들어있게? 빨파수. 그래서 전자를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색깔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야. 전자를 끌어올리려고 배터리 쓰는 거야. 연금 필사서. 알겠어? 선생님 거는 그렇지 않아.
뒤에서 백으로 계속 쏘고 있어. 그 중에서 어떤 빛만 나가게 하고 나머지 빛은 못 나가게 차단해 주는 걸 액정이. 그래서 액정 깨져요라고 하는 거. 이 안에 액정 들어 있어. 빛을 못 나가게 막아주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 있다고. 근데 걔는 아니라고. 구조가 달라. 얘가 옛날 방식이야. 아이폰이 액정이라는 옛날 방식이야. 요즘 방식은 LED 방식이야. 액정은요, 이제 기술의 한계까지 올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해서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못 찾아. 우리 흰색인데 빨갛고 검정고 뭐 하얗고 뭐 이렇게 액정으로 만든 화질이에요. 이제 이거보다 더 밝은 좋은 화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액정 기술의 한계까지 왔거든요. LED는요 가능해? 지금 막 출발 단계예요. 오. 근데 그 화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발전 가능성은 적이겠죠. 그래서 액정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이제 화면도 TV요. 액정 TV 써요? LED TV 쓰잖아요. LED 방식이에요. 여러분 노트북도 다 LED죠. 그 방식으로 화질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LED라고 하는 건 전자를 윗껍질로 올려서 걔를 떨어뜨리면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리면서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됐어. 이 방식으로 만들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반도체를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화학이죠. 화학에서 했던 거 왜 다시 해요? 이제부터 기본은 똑같은데 가는 방향이 달라요. 1시간 동안 빌드업을. 화학이랑 물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같은 가지에서 보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 화학은 그냥 물질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들은 구조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간을 이동하면서 에너지 출입이 있고 그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 에너지에 따라서 진동수나 파장이 누가 더 긴지까지 볼 수 있는 암흑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LED라는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됐어. 근데 거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거나 밀면 뭐가 작용하니? 전기력. 됐어? 그 전기력이라는 걸 가볍게 하자. 이걸 완벽하게 하는 건 물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력이라는 거 그 자체만 심플하게.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특강 시간 했죠.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요. 4쿨롱 A. 자,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2쿨롱 P. 됐어. 우리는 전기를 띤 입자를 점처럼 박혀있다. 점전하. 이걸 송호연 쌤은 이온. 됐어. 송호연 쌤은 이온이라고 하고 나는 점전하라고 해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양이온, 음이온. 같은 말. 뭐! 과목마다 보는 이름이 다 다르고요.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고요. 쓰는 기호도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점전하라고 한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화학에서는 이걸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전하.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점전하. 그래서 플러스 점전하.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뭐 그런 새끼들이야. 같은 말이야.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 근데 이 A와 B가요 떨어져 있어. R 2m. 그럼 내가 나한테 배운 게 있죠. 힘은요 꼭 붙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다. 중요. 맞냐? 네. 그러면 저 전기를 띤 입자가 떨어져 있잖아. 네. 전기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력은 그래서 떨어져 있는 입자에서도 작용하는 힘이야. 맞냐? 네. 여보세요?
남자친구예요. 아. 너는 어디서 그런 반달 모양의 눈을 해가지고 아, 남자친구. 남자친구야. 그럴 수 있죠. 나 남자친구 여기에도 몇 명 있잖아. 핸드폰 안. 핸드폰 안에 수천 명. 그래가지고 도깨비랑 작년 과거반 애들, 그전 과거반 애들, 그 전전 과거반 애들. 아 도깨비랑 외계인은 아직 없어요. 도깨비하고 외계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외모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자, 그래서 전기력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맞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애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와 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할까요? 인력. 왜? 플러스 마이너스. 네, 서로 반대로. 그럼 얼마나 세게 돼? 2? 6? 전기력 분. 2? 이만큼. 저는 6으로 알려요. 저 궁금한 게 맞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클까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클까요? A에 작용하는 똑같지? 같아요. 같죠. 같아요. 같겠지. 작반. 그게 맞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이 새끼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작반이가 전하가 더 크다고 해서 더 큰 힘을 받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네. 지구가 너를 당기는 힘이 크냐, 네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똑같냐? 똑같지. 더 크냐? 똑같죠. 제가 지구를 그죠? 당기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네. 지구가 너를 너 몸무게 얘기해 봐 했냐? 네. 말해! 그게 지구가 널 당기는 힘이잖아. 지구가 널 얼마나 당기고 있니? 모르겠어요. 아 이걸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400뉴턴이죠. 아. 뭐? 할 수도 있지 왜 뭐? 그래? 불만 있어? 그럴 수 있죠. 너네 학부모 상담 주간이야. 잘하자. 그럴 수 있죠. 야 지금 무릎 꿇고 빌어야지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지?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얘가 지금은 선생님 전 처음부터 400뉴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상담 그게 주간이니까. 맞죠. 그게 맞죠. 우리 상담 주간 언제까지 해? 글쎄요. 과거 네. 입시 과거 끝날 끝날 때까지. 때까지. 그럼 과거 끝나면 상담일이라고 안 했어. 주간이라고 했다. 상담 기간이야. 과거 입시 끝날 때까지. 끝나고 하면 돼. 왜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희 처음 들었을 때 2주 연속으로 주간이라고 하시길래 끝날 때까지 주간이겠다 싶어요. 그렇죠. 저 학습 새끼 효과 있네. 저 새끼 왜 이렇게 부끄러져?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작용 반작용이라서 반드시 방향 반대이고 크기는 어땠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전하가 크다고 해서 더 센 힘을 작용하거나 받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전기력이 얼마나 돼?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지랄. 전기력 구하는 식이 2분의 R 제곱분의 Q 한다. 아니 Q1 곱하기 Q2. 크 K. R 제곱분의 이거야. 못 외운 병신. R 제곱분의 요거야 요거. 그럴 수 있죠. 됐죠? 네. 자 여기서 R이 뭘까요? 리드벨이 거리. 끼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K는 2의 제곱분의 K가 뭔지 아세요? 전기력을 구할 때 쓰는 상수. 그거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쿨롱 상수. 왜 아니잖아. 네. 나님 9 곱하기 10의 9승. 몰라도 돼요. 필요하면 상수값 얼마라고 줍니다. 우리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해보죠. 1. 네. 너 그냥 상수 다 1로 쓸 거야. 필요하면 그 새끼가 주겠지. 아이고. 응? 안 줄 때까지는 1이야. 그죠? 그러면- 상수를 다 외우니 막판인가? Q와 Q2는 뭐야? 막. A, 전화야. B의 각각의 전화야. 에이. 알겠어? 맞아. 4, 2,
자, 그래서요. 아니, 지금 문 열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아, 얘네들이 각각 나 사과드린다. 2뉴턴의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 네. 전기력 구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봐. R 제곱분의 A K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 식이 누구랑 비슷해? 뭐였더라? 만유일. 만유인력 구하는 식. 만유인력이 만유인력에서 무슨 얘 식이었어요? 질량이 m과 라지 m일 때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 뭐였죠? R 제곱분의 G m. 처음 봤어요. 저 어디서 배운 맨 처음에 내가 너네 특강 시간에 힘할 때 했었다. 중력 구하는 식. 그렇죠. 제곱분의 GM. 그렇죠. 그죠? 이거랑 R 제곱분의 크크크. 알겠어?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렇죠. 되겠어?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 몰랐잖아. 자, 전기력 구하는 식이 뭐라고? R R 제곱분의 K 큐번 이거야. 그거 알겠어? 아니야. 네. 크크야. 그렇지. 뉘앙스 가져. 근데요. K Q1 Q2. 이렇게 전기력을 아. 띄고 있는 입자가 자, 상담 선생님이 중함이야. 물투랑 똑같이 한다 그랬죠. 오늘 쟤네들 요거 있어요. 그래요. 나 욕을 많이 했던데. 요거 늘 많이 먹죠. 안 먹을 수 있어요. 소연 쌤이 재작년은 자. 조금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갑자기 폭등했다는데. 아니야. 나는 요걸 하자. 주식. 자, 봐봐. 진짜 10배. 보세요. 이렇게 전기를 띈 입자가 있는데 지금은 얘는 플러스 4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해서 전기력을 구했더니 그 값이 2뉴턴에 해당되는 값이야. 그래서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럼 얘를 한번 붙였다가 다시 여기다가 띄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청력이 전화가 생겨요. 붙어지지 않나? 실제로요. 그러네. 어떤 물질이 접촉하면 그 사이에서 대단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전자. 선생님은 지금 손바닥을 칠판에 붙이는 순간 여기서도 엄청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엄청 많아.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막 열이 이동합니다. 아.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열 평형이 되죠. 아. 이것처럼 접촉되어 있는 그 순간에 모든 물질은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럼 저 새끼들은 뭐가 움직일까요? 전자. 전하가 움직입니다. 아. 전하가 움직여서 맞잖아 전자. 됐어. 얘네들의 전하의 종류와 세기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접촉시키는 순간 얼마로 같아질까요? 1이 돼. 각각의 전하를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 새로운 전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플러스 4쿨롱이고 B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얘네들이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 다시 말해서 얼마?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된다. 그러니 접촉했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플러스 4쿨롱짜리도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2쿨롱짜리도 플러스 1쿨롱으로 바뀌어요. 어머나. 극도 같고 세기도 같아진다고요. 네. 됐죠? 그럼 이번에는 입력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 청력이 생겨. 그래서 접촉하면 무조건 같아진다. 그럼 이때 전기력은 처음이랑 달라졌겠죠? 됐죠? 다시 계산해. 거리는 똑같이 R 제곱분의 크크크인데 크는 얘 일로 본다 그랬잖아요. 얘 2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력이 4분의 1로 줄어요. 2였더라니까 8분의 1 감소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 되겠어?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 그 안에서 전하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전하에 뭐가 일어나니? 배열이 아, 그렇죠. 그래서 전하의 재별이라고 해. 그냥 전하의 재별이라고 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해봐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플러스 4쿨롱짜리 점전화를 여기다 박아요. 못 움직이게. 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쿨롱 플러스 2쿨롱짜리를 여기다 박아요. B. 여기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2쿨롱짜리 박아요. 2쿨롱이 아니고 1쿨롱짜리를 박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도 주변에 자기의 전기력을 작용하죠. 네. B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작용하겠죠. 그죠? 네.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말고요. 전기를 띤 또 다른 입자를 여기다가 뿌려볼게요. 예를 들어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쿨롱이라는 아이를 이 공간에 뿌립니다. 100만 개를. 네. 100만 개를 막 뿌리면 그죠? 여기에 있는 그 수많은 플러스 1쿨롱짜리 우리는 공간으로 보지 말고 지금은 단순하게 선으로 보자. 여기에 100만 개의 플러스 1쿨롱을 막 뿌렸다고 치자. 네. 그러면 각각의 플러스 1쿨롱은요. A로부터도 전기력을 받고 B로부터도 전기력을 받아 그 둘을 합한 만큼의 실제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 방향으로. 근데 특정한 위치에 뿌린 어떤 하나의 플러스 1쿨롱만 합력이 0이 됩니다. 저 어디에 A. 있는 아이일까요? A와 A의 B를 왼쪽 다, 둘 사이 나, B의 오른쪽 다. 도대체 어디다 뿌려놓은 플러스 1쿨롱이 A와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될까요? 나요. 나요. 다 있어요. 아니, 아, 정확하게 나에 있는 아이의 어떤 위치에만 4대. 전기력의 세기가 합력이 0이 됩니다. 가 있을 왜 때는 더 그러냐면 멀어지겠지. 여기 어딘가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생각했지? 근데 얘 플러스야. 잘 봐. A도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야. 네. A가 얘를, 우리는 얘를 X라고 하죠. A가 X를 뭐 할까요? 밀어요. 밀겠죠. 네. 근데 봐봐. B도 플러스야. 이 새끼도 X를 뭐 할까요? 밀겠죠. 밀겠죠. 두 힘이 반대야. 되게 반대요. 같아질 그러면 때까지? 이 힘의 크기만 뭐하면 같으면 돼. 그럼 합력이 0인 지점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맞아? 그걸 찾아보자. 경찰.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라고 하고요.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B라고 칠게요. 네. 도대체 이 플러스 1콜롬의 위치가 어딜까?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A 대 A로부터 작용하는 힘과 B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반대니까 크기만 같으면 돼요. 네. 됐죠? A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 그 위치면 되는데 얘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니까 A 제곱분에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하량 4, 얘 전하량 1. 맞아? 자,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B니까 B의 제곱분에 쿨롱 상수에다가 1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냥 봐봐. 어차피 쿨롱 상수 똑같으니까 무시. 무시. 그리고 어차피 얘 전하량 똑같이 1이니까 무시. 무시. 그렇다면 이 거리를 결정하는 건 양쪽에 있는 입자들의 뭐야? 전하량이야. 그게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거든요. 그러면 같으려면 분모값도 몇 대 몇이면 돼요? 4대 1이면 돼요. A는 2, 네. B는 1. 그러니까 A 제곱 대 B 제곱의 비율이 4대 1이면 되니까 A 대 B의 비율이 얼마면 돼요? 2대 2대 1이에요. 1 지점이에요. 제곱. 그러니까 요거가 6m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A가 4, 둘 사이 거리가 6m라면 B가 A로부터 4m 떨어져 있는 이 위치가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야. 그리고 꼬맹아 이제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가는 2대 1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어디서 온 걸까? 전하량의 제곱. A와 B의 각각의 전하량의 루트를 씌워. 네, 루트 시우 값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기억하세요. 간내. 선생님 고3 애들 가르칠 때 늘 쓰는 건데 간내입니다. 극이 같을 때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내부에 생겨요. 그렇게 같은 극일 때 내부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반대 극일 때 외부에. 외부에 생기는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아니고 아. 마이너스 1쿨롱이었다면 정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다 있겠네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가에 있을까요? 다에 있을까요? 다 있겠죠. 가에. 거기에 있습니다. 왜? 가 있으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5분점이 있겠네요. 거리 비는 바뀌는 게 아니라 2대 1이야. 됐어? 얘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 얘로부터 1만큼 떨어진 곳. 그러니까 전하량이 작은 애 가까이에 바깥쪽에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돼? 납득돼? 네. 이 얘기예요. 이해하겠어? 네. 쉽지 않은 얘긴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 이건 수능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요.
되겠어?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 그 전기력을 다른 말로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아라.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여기에 있는 넘겨보시면 12, 13, 14, 15 무슨 얘기 했는지 다 보이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윗껍질 아랫껍질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됐죠? 방출할 때 23페이지 보세요. 라발파 나와 있습니다. 보이냐? 23페이지에 라발파. 오케이, 넘겨.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특히 26페이지에 1번. 풀어갑시다. 이걸 위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한 문제 중에 네. 사실은 여기에선 예를 설명하고 싶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곁다리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중에서 쓸 문제는 1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푸셔야 되겠지만 1번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넘겨. 봅시다. 32 시간이 5분 남았나요? 네. 자, 오늘도 안 나왔어요. 뒤는 진도를 나갈 수 없으니 우리 이거 하죠. 26페이지 1번 먼저 풀어. 회복 벌써 들어오는 거 무슨 소리 나지? 이거는 늘 했잖아. 뭐? 어떤 건데? 말랑해 26페이지 1번. 아. 내용이 뭐지? 어떡하니? 되냐? 잠시만요.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는 숙제 끝. 네.